네, 저는 오늘 이 슬립, 메모리, 즉 잠과 기억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꿀잠을 통한 기억 조작 프로젝트라고 조금 거창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거창한 내용을 소개해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꿀잠이란 이렇게 조금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조금 주관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매우 깊고 편안한 수면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특히 잠을 잘 자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난 경우에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는 수면의 질이 좋아서 신체와 정신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꿀잠이 어떻게 기억과 연관성이 있을까?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꿀잠을 자야 기억이 잘 형성된다입니다. 그래서 꼭 잠을 잘 자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기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사전적으로 또 기억을 정의해보면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획득한 정보 또는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들은 어떤 단어나 어떤 우리 암기했던 것들 또는 어떤 경험에 대한 기억을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경우를 이런 서술기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으며, 즉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기억,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몸에 배어있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을 비서술기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억은 어떻게 지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작업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작업기억을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전화를 걸고 싶어서 전화번호를 잠깐 암기했다가 핸드폰에 입력하고 전화를 걸고 나서 다시 그 번호를 생각하려고 하면 보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잠시 기억하고 있었던 기억을 작업기억이라고 하고요.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우리 머릿속에서 뭐 몇 시간 또는 며칠 이렇게 남아있는 기억을 보통 단기기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기억 공고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오랫동안 이렇게 뇌에 남아있게 되는 장기기억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이 기억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잠이 이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기억 공고화 과정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연구자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이 바로 이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보통 뇌에서 크게 두 가지 영역에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해마체라는 영역이 있고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대뇌 피질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해마체를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사진으로 보게 되면 해양 생물인 해마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 영역을 해마체 또는 영어로는 히포캠퍼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기억이 부호화돼서 이 해마체에 먼저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 기억이 대뇌 피질로 분산되어 저장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단계가 바로 단기기억이 형성되는 단계고요. 그런데 이때 장기기억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해마체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이 대뇌 피질에 이렇게 어떤 연결성이 강화가 되면서 기억으로 저장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뇌 피질에 남게 되지 못한 기억들은 단기기억 단계에서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해마 영역과 이 대뇌 피질이 기억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억의 종류를 다시 한번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술기억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억, 즉 사람, 장소, 사건, 사물 등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서술기억,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억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반면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우리가 무서운 것을 보고 놀란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보고 침을 분비한다거나 하는 몸에 밴 기억, 말이 필요 없는 기억, 또는 습관, 운동기술, 악기 연주와 같은 것에 대한 기억을 비서술 기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바이올린을 켜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해서 형성되는 이런 운동 기억에 대해서 연구를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기억에 대한 형성 원리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음 파트에서는 이 운동 기억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다른 한 가지의 키워드, 이 수면, 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삶에 있어서 3분의 1을 잠을 자면서 지내죠. 그 전 김천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생명체의 이런 현상이 여러 진화를 거치면서도 존재한다는 이유는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UC 버클의 매튜 워커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원서로는 Why We Sleep이 있고 한국어 번역본으로도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빌려서라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잠을 자야 할까에 대해서 과학적이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실생활적인 측면에서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꼭 한번 믿고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우리가 신경과학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소비했던 에너지, 즉 뇌의 에너지를 재생산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며 또한 깨어있는 동안 발생했던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기능을 한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억 공고화 현상과 관련해서 제 관점에서 아마도 수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뇌의 연결성과 가소성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께 그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단계로 변화하는 과정에 수면을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이 매튜 워커 교수님께서 테드톡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연구 내용을 한번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 Sleep is your superpower라는 이 테드 강연이 있으니 한번 짧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한번 추천드려 보고요. 이 강연에서 소개한 이 교수님께서 직접 하신 연구를 보게 되면 사람에게 어떤 특정 단어와 사진의 조합을 암기하게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잠을 잔 그룹과 잠을 자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놓고 보게 되면 잠을 잔 그룹에서 잠을 자지 않은 그룹보다 40% 정도의 기억을 더 잘한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 보았고요. 이런 단적인 연구 결과들로 보면 잠은 학습과 기억의 필수적인 신체 메커니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설명한 걸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이 기억은 어떤 타입일까요? 바로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이 서술 기억 타입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말로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몸에 배어있는 기억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의 흥미를 돋구고자 그런 기억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이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태스크와 연관된 기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뇌기계 인터페이스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상상만으로 기계를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짧게 같이 이렇게 시청해 보시면 Brain-computer interfaces, or BCIs, are neuroprosthetic devices that collect, analyze, and convert brain signals into actionable responses, allowing a person to control the computer or device with their thoughts. Last week, Elon Musk announced the first human patient has received a Neuralink brain implant, and the procedure was apparently successful. Musk said the individual was recovering well, and initial results show promising neuron spike detection. 네, 그 요즘에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에 의해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이기도 한데요. 뭐 과거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이런 뇌기계 인터페이스의 기술을 이 쥐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쥐 뇌에서 측정되는 이런 뇌 신호를 측정한 다음에 이런 물이라는 보상이 주어지는 이래 파이프를 조절하는 각도를 조절하는 모터를 조절하는 연구를 이런 과제를 수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작점에서 출발을 해서 이런 마지막 타겟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을 실제로 저희가 측정해 보고 얼마나 빨리 이 학습을 수행하는지를 우리가 수치화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면 학습 초기에는 이렇게 한 12에서 13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학습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 시작점에서 타겟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분명 학습에 의한 결과이고요. 그 학습을 한 다음에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의 잠을 자게 하면 어떤
물리적인 학습을 하진 않지만 잠만 자도 더 빨리 이 학습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잠이라는 것이 이런 서술 기억뿐만 아니라 비서술 기억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서술 기억, 비서술 기억, 통틀어서 기억이 형성되는 이 과정에 있어서 과거에는 어떤 이론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15년 전으로만 돌아가더라도 이런 크게 두 가지의 이론이 이렇게 소개되고는 하였습니다. 집중적 공고화 이론에서는 거의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뇌의 영역과 영역에서 또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서의 연결성이 강화가 되게 됨으로써 기억이 강화가 된다. 잠을 자는 동안 기억이 강화가 된다라는 이론인데요. 어떤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사이에 연결성이 강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 이 시냅스라고 불리는 이 영역이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주머니처럼 보이는 이 영역의 사이즈가 증가하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서의 화학물질을 통해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이 정보를 교환하는 정도가 증가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잠을 자는 동안 시냅스가 증가가 된다, 강화가 된다라고도 이렇게 보아왔지만 이런 시냅스 항상성 이론 같은 경우는 깨어있는 동안에 이런 시냅스가 강화가 되게 되고 자는 동안에 시냅스가 약화가 된다라고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왜 우리는 기억을 망각을 해야 될까? 결국은 기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건데요. 우리의 뇌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새로운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수면 중에 이런 시냅스를 약화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며 또한 잠에서 다시 깨어났을 때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뇌의 신경 가속성과 항상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신체 메커니즘으로서 이렇게 수면을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의 두 가지 이론이 있었지만 15년이 거의 지났죠. 현재에는 이 자는 동안에 기억을 강화하는 과정과 약화하는 망각의 과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연구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연구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조금 이렇게 수면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24시간의 주기를 가지고 어떤 생체 리듬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를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깨어있는 정도 또는 우리 체온 또는 이 여러 호르몬들의 분비를 보게 되면 이 주기를 가지고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잠자는 구간을 조금 더 보게 되면 한 6시간에서 7시간의 잠을 자게 되면 이렇게 깨어있는 구간 또는 우리가 눈이 좌우로 이렇게 막 많이 흔들려서 렘수면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렘수면 구간, 얕은 수면이라고도 불리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깊은 잠이라고 부르는 이런 비렘수면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의 타임 스케일을 이렇게 조금 줄여가고 있죠.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더 짧은 순간들에 나타나는 이벤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통 뇌파라고 부르던가 아니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수면 뇌파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 이런 뇌파들을 우리가 측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뇌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뇌파는 결국은 정기적인 신호를 측정하는 것이고 정기적인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여러 전극들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모자를 쓴 다음에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두개골을 열어서 실제로 이런 전극을 뇌 표면에 위치시킨 다음에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실제 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동물에서 많이 진행이 되겠죠. 또한 더 깊은 부위까지 이렇게 돌기가 나 있는 전극을 뇌에 심어서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도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뇌에 이런 돌기가 있는 전극을 심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전극을 이 쥐 뇌에 심어서 이런 뇌파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돌기의 끝을 보게 되면 보통 이런 우리가 뉴런이라고 부르는 신경세포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신경세포들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이 활동성으로서 전압을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 전압의 변화를 이런 일렉트로드를 통해서 측정해 보게 되면 이렇게 조금 지저분한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유닛이라고 불리는 이런 액션 포텐셜 또는 스파이크가 어느 시점에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노이지한 신호를 조금 더 우리가 계산적인 방법을 통해서
느리게 진동하게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 필터링이라는 게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방법을 통하게 되면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수면 뇌파인 이런 느린 진동이나 스핀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뇌파는 크게 대표적으로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뇌 피질에서 주로 측정이 되는 느리게 진동하는 느린 진동이라는 게 있고요. 또한 조금 더 빠르게 진동하지만 진동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대뇌 피질에서 측정되는 수면 방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앞서 말씀드린 다른 영역이죠. 해마체에서 측정이 되면서 훨씬 더 빠르게 이렇게 진동하는 이 해마체 잔물결 진동이라는 게 있고요. 이런 수면 진동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기억을 강화하고 약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얼마나 이런 수면 뇌파들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떨어져서 나타나는지의 정도가 기억을 강화하고 약화하는지의 비중을 결정한다라고 많은 연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1에서는 사실 이 기본적으로 잠과 기억과 연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기억을 하고 있으시다면 제 연구에서 제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운동기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트 2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잠을 통해서 운동기억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제로서 꿀잠을 통한 손흥민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이 손흥민은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이죠. 그래서 손흥민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자 제가 이 런던에 있는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 이렇게 찾아간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실제로 연구를 위해서 찾아간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스타디움에 한번 그래도 영감을 얻고자 한번 찾아가 봤는데 정말 제가 놀랐던 것은 여기에 한 10분 정도 서 있었는데 전광판에 손흥민만 계속 나오는 거 있는 걸 보면서 이곳에서 손흥민의 위상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손흥민에 대해서 이런 잠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나 어떤 조사는 없었지만 손흥민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다른 축구 선수인 바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우리가 한번 잠과 연관시키는 매우 대표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항상 낮잠을 꼭 자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잠과 운동 능력 향상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강하게 믿었던 축구 선수인데요. 이 비슷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바로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 그리고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런 세 역사적 인물들의 이 공통점은 바로 이상수면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수면은 밤에도 잠을 자지만 낮에도 이렇게 낮잠을 자는 하루에 2번의 수면 기간을 포함하는 수면 스케줄을 말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이상수면을 취하게 되면 기억력 및 인지 기능이 향상되게 되고 심혈관 건강이 향상되고 스트레스 수준은 감소되고 주간 에너지는 증가되면서 조금 더 잘 쉬었다는 일반적인 느낌, 어찌 보면 주관적인 느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이상 수면이 이들은 이 신체적 운동 능력 그리고 예술적 창조성, 그 다음에 현명한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믿고 이런 이상 수면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중에도 꼭 낮잠을 자야 된다라고 고집을 했던 인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잠과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신체 능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꼭 저는 낮잠을 자거든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근데 저는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문제가 안 풀릴 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쉬거나 잠을 자고 나서 다시 하면 잘 되는 경우가 저는 훨씬 많다고 최소한 제 경험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꼭 하는 이런 이상 수면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호날두나 손흥민의 예처럼 이런 우리가 장기 기간 동안에 이런 운동 학습을 함에 따라서 이 운동의 학습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수면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 보통 여러분들도 무언가의 어떤 운동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시게 되면 뭐 테니스를 배운다거나 해보면 처음에는 내 능력이 빨리빨리 느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레벨에 도달하게 되면 뭔가 연습을 해도 내 능력은 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분명히 받으시고 이 단계에서 거의 포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서 또는 역시 동물에게서도 나타나는 기본적인 운동학습의 페이즈고요. 그래서 빠른 학습 구간과 느린 학습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수면과의 연관성을 보게 되면 이 빠른 학습 구간에는 연습에 의한 효과가 사실 수면에 의한 효과보다 보통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하게도 우리가 보통 포기하게 되는 이 느린 학습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연습에 의한 효과보다는 수면에 의한 효과가 학습도의 증진 효과가 더 높다라고 연구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사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어떤 장기간 동안의 어떤 운동 기억 또는 운동 학습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이 수면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면과 운동 학습도의 증가 향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G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에 제 친구가 사실 그려준 사진인데요. 이 토르의 크리스 햄스워스를 따라서 이렇게 망치도 그려주고 망토도 입혀주고 머리도 이렇게 입혀줘서 친구가 햄토리라고 지어줬습니다. 실제로 이 햄토리를 저는 이 시스템에 넣어서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BMI 태스크를 또는 오른쪽에서는 이제 말씀드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리칭 태스크, 우리가 팔을 뻗어서 먹이를 집어와서 먹는 태스크를 이런 시스템 안에서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BMI 태스크와 리칭 태스크는 이렇게 플레이트에 먹이가 주어지면 팔을 뻗어와서 먹는 태스크인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매우 간단한 태스크입니다. 근데 이 태스크를 정말 G가 하고요. 그래서 이걸 여러 번 반복함에 따라서 훨씬 더 얘도 막 서로 다른 방법을 테스트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계속 학습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태스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문이 열리고요. 네, 그러면 뇌 신호에 의해서 이렇게 모터가 조절되는 이런 태스크입니다. 실제로 G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타겟 지점에 이렇게 모터가 이거 파이프를 도착하게 만들면 이렇게 물이라는 보상이 주어지는 태스크이고요. 이런 태스크를 수행함에 따라서 실제로 학습도가 초기에는 이렇게 이거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어느 정도 있다가 더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렇게 퍼포먼스가 즉 학습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과연 이 학습 후에 수면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입니다.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소개를 드리진 않지만 저희는 기억을 조금 더 수치화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깨어있는 동안에 우리가 보게 되면 실제로 깨어있는 동안에 뇌에서 측정되는 아까 제가 뉴런의 액션 포텐셜 또는 스파이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스파이크들이 나타나는 시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뇌 안에서 공간에 따라서의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태스크를 하는 동안에 이런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 잠을 자는 동안에 그 패턴들이 실제로 반복이 되게 되고요. 그 반복되는 과정을 보통 우리가 기억의 재활성, 리액티베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과정이 기억을 강화하고 약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많은 연구들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 연구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저는 이런 느린 진동이라는 슬로우 오실레이션, 델타 파형이라는 델타 웨이브를 정의를 한 다음에 이 기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깨어있을 때하고 좀 더 비슷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덜 비슷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델타 웨이브가 나타나는 동안에 이 패턴이 얼마나 이 패턴과 비슷한지를 우리가 숫자로 계산을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잠을 자는 동안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비슷한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 구간을 보게 되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슬립 오실레이션, 뇌파는 기억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런 뇌파 같은 경우는 기억을 약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런 수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근본적인 이 잠자는 동안에 기억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이렇게 찾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이용해서 기억을 강화하는 뇌파를 유도하는 실험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어떤 정기적인 자극을 통해서 기억을 강화하는 이런 느린 진동을 유도하게 되면 학습이 더 증가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런 이 동물 단계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사람에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요즘에는 삼성에서 스마트 헬멧을 개발한다라고 많이들 떠들썩하죠. 그만큼 스마트 헬멧 같은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면을 조절할 수 있게 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운동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때가 됐을 때는 이런 FC 슛돌이에 나왔던 이강인이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 있는 이강인이 되듯이
또는 우리가 이강인과 같은 손흥민을 또 이렇게 육성해낼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런 부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런 또 잠에 있어서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죠. 바로 꿈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맞춰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이 파트 3의 이 부제는 꿀잠을 통한 창의성의 향연입니다. 우리가 꿈은 언제 꿀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많이들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꿈을 언제 꾸냐라고 하면 앞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슬립 구간 중에서 렘 슬립이 있고 넌렘 슬립이 있죠. 즉, 그렇죠. 렘 수면, 그다음 깊은 잠이라 불리는 넌렘 수면, 비렘 수면. 근데 보통 꿈은 이 렘 수면 동안 눈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이 구간에 많이 꾼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1953년 당시에 이 렘 수면을 정의했던 이 연구인데요. 실제로 이 눈 주변에 있는 근육에서 나타나는 정기적인 신호를 측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건 렘 수면이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Rapid Eye Movement, 말 그대로 그냥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수면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깨워보았더니 이 사람이 보통 꿈을 꾸고 있었다라고 보고를 한 것이죠. 그거에 근간해서 렘 수면 동안에 우리는 꿈을 꾸는구나 라고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 어찌 보면 2001년 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근 연구는 아니죠. 이런 연구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슬립 스테이지로 나눴던 렘 수면뿐만 아니라 넌렘 수면에서 깨웠을 때도 꿈을 꿨다라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 렘 수면 때만 꿈을 꾸냐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잠을 자는 전반적으로 꿈을 꾸는 구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꿈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잖아요. 프로이트는 꿈은 무의식이다 하면서 조금 더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였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꿈을 신경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꿈이란 수면 중에 발생하는 주관적인 정신적 경험 또는 인지라고 이런 연구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신경과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뇌에서 어떤 후방에 이렇게 이분들은 핫존이라고 정의를 하였는데요. 이런 후디업 쪽에서 느리게 진동하는 뇌파의 정도가는 작고 빠르게 진동하는 고주파의 이 정도는 강하게 나타날 때 이때가 보통 꿈을 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타날 때 우리는 신경과학적으로 꿈을 꿨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을 우리가 신경과학적으로 정의하는 연구는 정말 많이 존재해 오지 않았었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볼 중요한 연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개꿈 이런 단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 그대로 동물도 꿈을 꿀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꿈 하면 보통 보잘것없는 꿈, 아니면 그냥 개가 나오는 꿈, 아니면 헛된 꿈을 놀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런 과정들을 보통 우리가 자다가 우리가 킥을 날린다고 하잖아요. 발을 탁 올리는. 실제 동물들도 잘 때를 보게 되면 사람처럼 눈이 이렇게 떨리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귀를 움직인다거나 발을 움직이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이 경우는 귀를 움직일 겁니다. 지나가 버렸네요. 네. 네. 이렇게 다리를 움직인다거나 그 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람처럼 눈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실제 우리가 사람을 꿈을 꾼다라고 보고했던 생체활동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면서 동물들도 특히 개도 꿈을 꾼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과학적인 연구를 보더라도 이런 사람이 이렇게 눈을 실룩실룩 하듯이 어떤 쥐 같은 경우는 수염을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곤충은 똑같이 더듬이를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새 같은 경우는 허밍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가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발을 움직인다든지 하는 현상들이 꿈을 꾸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서도 요즘에 가장 핫했던 사실 이 비디오이기도 한데요. 어찌 보면 2001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핫하진 않지만 BBC에서 이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문어가 꿈을 꾸는 순간이라고 하면서 매우 정말 신비한 이렇게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seen recorded before. 그래서 이렇게 피부의 색깔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런 순간들이 실제로 문어가 꿈을 꾸는 순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언제 꿈을 꾼다라고 앞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죠. 보통 렘 수면 구간 동안에 꿈을 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문어도 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여기에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좀 이 부분에 뇌가 매우 센트럴 브레인이라고 해서 매우 큰 뇌가 하나가 있고요. 근데 얘는 다리가 8개죠. 그래서 각 다리를 이렇게 조절하는 미니 브레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옥토퍼스는 브레인을 9개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영역에서 측정을 해보게 되면 실제로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 나타나는 뇌파와 비슷한 뇌파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게 사람이 꾸는 꿈과 같은 것일까에 대해서는 아직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도 진화적으로 이런 꿈이라는 현상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하나의 현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며 그런 관점에서 꿈을 가지고 있는 기능은 무엇일까를 조금 더 일화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살바도르 달리를 한번 더 언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억의 지속이라는 그림으로 유명한 이 살바도르 달리는 이 창의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서 잠과 꿈을 이용한 사람으로 매우 유명한데요. 실제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거운 물체를 들고 잠을 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잠에 들게 되면 당연히 손에 힘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죠. 그러면 어떤 접시가 깨지는 소리와 같은 시끄러운 소리에 의해서 깨게 됩니다. 그러면은 깨기 직전에 경험했던 꿈에서 예술적인 영감을 얻어서 이런 그림들을 그렸다라고 이렇게 정말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달리뿐만 아니라 토마스 에디슨도 이런 방법을 이용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만큼 이렇게 꿈이 우리에게 정말 창의적인 또는 예술적인 영감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것들을 실제로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MIT에 있는 이 로버트 스티콜드 연구진에서 이렇게 보인 연구 내용인데요. 실제로 사람에게 어떤 사운드를 주어주면서 어떤 단어나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잠을 자면서 그 사운드를 들려주면서 꿈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 드림 인큐베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꿈을 유도하게 되게 되면 실제로 이 꿈을 꾼 다음에 잠에서 깬 다음에 어떤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테스트해 보게 되면 훨씬 더 창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연구를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꿈이 왜 우리에게 존재할까? 근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존재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단순히 어떤 무의식은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또는 생명과학적으로 신경과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할 때 우리에게 조금 더 새로운 발상, 조금 더 창의적인 발상을 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앞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히 한번 연구를 해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잠과 기억이란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했을 때 저는 기억과 창의성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공부하기 위해서 잠을 매우 줄이시죠. 하지만 정말 기억을 오랫동안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꼭 이번 강연을 통해서 기억하고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